잘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이제 못 하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짜도 이런 인베디드 엔지니어는 100라인 정도밖에 못 짭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이런 이론적인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100라인 짜기가 쉽지 않다. 그럼 100라인이면 1억 라인 중에 100라인 한다 그러면 얼마 됩니까? 10의 6승이죠. 10의 6승 곱하기 100, 100라인. 하루에 100라인. 100명이 들러붙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4승이죠. 그럼 100명이 매일 100라인씩 짜서 10,000일을 해야지 이 벤츠 자동차의 인베드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일이면 며칠인가요? 10년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다 준다 생각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100명의 고급 엔지니어. 그래서 비싼 겁니다. 여러분 차체나 지금 그 다음에 그 엔진 전부 다 이제 현대에서도 벤츠 엔진 가져 쓰고 하죠. 다 똑같은데 문제는 이 인베디드 코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이제 성능을 내가 차마다 성능 차이가 있겠죠. 성능을 낼지 그 다음에 이제 강인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원하는 목표로 했지만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거죠. 왜 외란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그 드릴 그 벽 뚫는 그 있죠. 그 기계 뭐라노 드릴로 벽을 뚫으려 해도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이렇게 회전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 제 속도가 안 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외부에 외란이 그만큼 있는 거죠. 거기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해주는 것. 자, 그런 것들이 제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컨트롤 엔지니어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 여기 말고 이제 화공학과도 있었나? 에너지공학부네. 예. 어쨌든 화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전부 다 이제 이런 제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 이런 거죠.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앞차 측정을 해서 일정하게 가게끔 만드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컨트롤러가 차 안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능이 추가가 되면 이런 컨트롤 보드 한 개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자율주행하지만 여러 가지 각각 엔진이라든지 캔 통신을 연결되어 있지만 이걸 중간에서 관리해서 정보를 융합하고 이런 게 지금 기능하는 게 없습니다. 자동차에서. 앞으로 이제 플랫폼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그 제어 문제는 이제 과거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증기기관에서부터 중세 시대 때 자, 이런 제어 문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해결한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1930년부터 50년까지 이제 우리가 학부 때 배우는 자동제어 방식,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한 제어기 설계. 자, 이때도 우주선, 솔로 다 했습니다. 충분히 이걸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 했다면, 자, 50년대 이후에서 넘어오면서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벨만, 여러분들 들어봤죠? 벨만 이퀘이션의 그 저자가 옵티말 제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비선형 시스템이나 다양한 지능 시스템 이런 방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때 나오는 옵티말, 벨만에서부터 칼만 이런 사람이 했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형광등 이것도 이제 온오프 컨트롤, 오픈오프 컨트롤이죠. 밸브로 해서 온, 어떤 상황이 되면 스위치를 닫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온, 오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어떤 센서를 달아가지고 너무 이제 물이 꽉 찼다 그러면 닫아주고 열어주고. 자, 여기 에어컨을 제어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온도 이하 되면 이제 그럼 켜고 끄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스레시홀드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그럼 이 효율은 좋지 않겠죠. 자, 그런 형태를 과거에는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PID라 해서 P는 proportional, 그 다음에 I는 integral, D는 derivative에서 움직이는데 내가
에러가 크면 동작을 크게 해줘야 되겠죠. 에러가 작으면 작게 행동해줘. 그게 이제 비례제어. 그럼 적분은 에러가 계속 누적되면 반대로 확 눌러줘야 되죠. 그러니까 적분제어. 그럼 에러가 빨리 증가한다 그러면 빨리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래 비례제어. 요걸 해서 이와 같이 PID를 과거에는 제일 많이 썼습니다. 자, 물론 이제 PID는 이런 전자 회로를 가지고 미분 적분기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형태로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아날로그를 잘 안 씁니다. 디지털로 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외부에서 측정돼서 들어오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컴퓨터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연산을 해서 다시 디지털 아날로그로 해서 제어를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컨티뉴어스 타임 원래 실제는 미분 방정식으로 움직이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디지털 제어가 하는 배우는 데가 이제 그걸 배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제 그런 걸 다루겠죠. 자, 현재는 요거 뭐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떠냐면 제어 기술이 이제 이 정도죠. 요거는 현대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나오는 로봇이 이 정도로 이제 되는 거죠. 그 잔디밭에서 이제 안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 알아서 이제 이렇게 뛰고 기술이 이만큼 발전한 거죠. 이거 근데 소리가 안 나노. 예, 거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제어가 예.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는 이거 안정하게 이제 서는 것 자체가 제어 문제죠. 그리고 앞에 나가는 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또 제어고, 그 다음에 풀쩍 뛰었다가 그 다음에 제자리 착지해서 안 넘어지고 하는 것도 제어 문제고, 다 모든 제어 문제. 크게 이제 제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안정성이라면 스테빌리티라는 거는 잘 서 있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스테빌리티예요. 그럼 퍼포먼스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성능은 내가 이제 하는데 외부에 이제 잔디라든지 이런 게 외란이 있죠. 이런데도 내가 안정되게 잘 쓰게끔 하는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어 문제로 전통적으로 이제 잘 해결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제 그 기술로는 안 돼서 인공지능의 학습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 경우에서는 네. 제어적인 부분들이 다 이게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 이제 그 영역에 따라서 분리되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체 통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액추에이터가 이제 팔,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정보를 해서 이제 통합해서 지금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언제든지 이제 질문하면 좋습니다. 요 화면은 이건 한 7, 8년 이렇게 오래된 영상입니다. 어쨌든 드론인데 여기 뭐 강희 씨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어쨌든 테드 영상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쿼드콥터 하면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쨌든 이 드론 컨트롤도 지금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들고 던집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제 자세를 제대로 잡고 이 정도로 이제 안정화하고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제어 문제 이런 건 순수히 풀었습니다. 제어 기술 중에는 모델 예측제라는 기술이 이제 쓰였고 뭐 나중에는 이제 날개 하나가 이제 가위로 자릅니다. 잘라도 얘가 이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세 제어는 여기 동그란 거 여기 두 개 보이죠. 그래서 외부에 카메라 가지고 이제 위치를 잡았어요. 여기가 지금 제어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이걸 어떻게 해서 했는지 제어 문제 앞에 했던 모델 그 다음에 피드백 제어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던졌는데 이제 뭐 제자리 잘 서고 있는 거. 풀 영상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래서 제어 시스템 설계는 제일 중요한 모델입니다. 모델이 있다. 우리도 이제 이번 학기 계속 수업은 모델은 있다고 가정하고 할 겁니다. 미분 방정식에. 어쨌든 그 문제를 퍼포먼스, 내가
대구에 있는데 서울로 얼마만큼 빨리 갈 수 있을까? 또는 에너지를 가장 작게 쓸 수 있을까? 두 가지 관점, 이런 쪽에서 퍼포먼스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논문을 쓸 때나 보면 최적화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최적화는 분명히 어디에 대해서 최적이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내가 설명한 것처럼 대구에서 서울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게 최적이냐? 어떤 기준에서? 시간 관점이죠. 그게 아니라 연료를 쓰는 관점에서 최적은 뭐냐? 천천히 가더라도 연료를 가장 적게 쓰는 게 최적이죠. 그런 것처럼 그거를 어떤 기준에서 최적인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펑션, 그러니까 우리 성능을 척도하는 함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정할 건가?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 논의를 좀 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성능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정해야 되는데, 뭐 그걸 정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정해야지 원하는 게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 하거나 이제 테스트를 하드웨어 구현을 합니다. 자, 그게 잘못됐다면 다시 이제 어널리시스, 모델링부터 다시 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모델링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 모델링이 다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뭐 진행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걸 뭐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현대자동차나 뭐 포항제철 이런 데 가면 모델링 팀만 별도로 있습니다. 어쨌든 예. 구현까지 하기는 힘드니까 우리 이제 이번 학기는 시뮬레이션 정도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자, 주요 이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테빌리티, 안정성, 그 다음에 퍼포먼스, 얼마나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성능을 내는가, 그 다음 로버스트니스 있습니다. 옵티말에서 이걸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제 옵티말에서 하는 건 퍼포먼스 한 개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스테빌리티도 안 다룹니다. 이건 다른 데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서 최적화할 건가를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제어에서는 앞에서 이제 학부 때 여러분들 자동제어라는 걸 안다고 가정하고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부분에 좀 설명을 쭉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 시스템, 대부분의 자연계는 이제 비선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형 시스템을 왜 다루냐? 선형이 뭐죠? 뭐가 선형이라 합니까? 예. 몇 명 잘 왔네. 그래. 두 가지입니다. 선형이라는 거는, 하나는 호모지니티. 두 번째는 슈퍼포지션. 예, 호모지니티는 뭐냐면 곱셈입니다. 곱셈. 슈퍼포지션은 덧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자, 내가 이제 x라는 값을 넣습니다. 이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fx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y라는 걸 넣으면 fy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합니다. 자, x 더하기 y를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 물론 fx 더하기 y죠 하면 이제 뭐 쉽게 돼야겠지만, 요거는 결과를 넣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기존의 결과 가지고 더하기 y는 결국은 fx 더하기 fx와 fy, 기존의 결과 두 개를 더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형성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적분은 이걸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적분 A dt 했는 거고 B dt, 그 다음에 A 더하기 B 하고 같나요? 그럼 선형성을 만족하는 거죠. 미분은 만족하죠. 자, 이거 해보면 됩니다. 이게 해서 나온 중에 뒤에 이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슈퍼포지션 덧셈이고, 호모지니티는 뭐냐?
내가 알파벳, x를 알파벳 했는데 뭐가 나오냐면 원래 fx에 알파 있는 결과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조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x를 알파벳하고 y를 베타벳합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요? x 결과 베타 y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차 평면에 자, 이게 x축이고 y축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루는 집합, 임의의 집합은 내가 입력을 넣어도 출력이 뭐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죠. 이게 선형성입니다. 공학에서. 다양한 특성이 있고 요거를 이제 벡터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해서 이 특성을 공부하는 게 선형대수에서 이제 여러분 배우는 거고. 자, 비선형 시스템은 이게 성립 안 합니다. 그럼 예측을 못 하죠. 예를 들면 y는 ax 플러스 b. 자, 이거는 선형일까요? 비선형일까요? 선형? 해볼까요? 자, x1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x1을 넣으면 ax1 플러스 b. 자, x2를 넣어볼까요? ax2 플러스 b. 자, x1 더하기 x2를 넣으면 뭐가 될까요? ax1 더하기 x2. 자,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의 결과 두 개 더하면 같나요? 왜 더하죠? b가 두 개 나오죠. 그럼 이거는 선형성을 만족 안 합니다. 그건 우리 선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이거를 이제 affine이라고 합니다. affine 펑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형이 사인 뭐 이런 건 비선형이죠, 분명히.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는 거. 자, 그거를 이제 앞으로 최적제어 들어가기 전에 조금 다뤄볼 겁니다. 그다음 비선형은 그다음에 옵티말, 그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최적제어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이런 쪽으로 쭉 지능제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되는 게 이제 여러분 제어를 좀 하려면 선형 시스템 배우고 이거 뭐 이거 클래스